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NCS 사용설명서 NCS 해법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NCS 센터의 김진실입니다. 지금이 오늘이 17강인데요. 15강부터 직업기초 능력과 여러분들의 경험을 매칭시키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수리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자기 개발 능력까지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고요. 오늘은 이후에 자원관리 능력부터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지만 능력은 경험을 통해서 얻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경험은 힘이에요, 힘.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수했던 것은 다시는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잘 해결됐다면 보다 다른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잘 접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직업기초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라는 용어가 있어서 약간 오해는 있긴 하지만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능력, 직장인이라면, 직업인이라면 누구나 공통적이고 핵심적으로 갖춰야 될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코어 스킬, 키 스킬, 파운데이셔널 스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기 개발 능력까지 지난 시간에는 알아보았는데요. 자, 직업기초 능력이라는 것이 새롭게 배울 필요, 뭐 공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왔으면 이미 갖춰져 있어요. 하지만 그게 스펙으로만, 머릿속으로만 갖춰져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이 행동화될 수 있기 위해서는 NCS에는 이런 그 직업기초 능력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과연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자기 개발 능력이 있는 건지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4개 영역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자원관리 능력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 능력. 자, 우리 주변에 자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건들, 그것을 우리가 물적 자원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사람들, 그것을 인적 자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똑같이 주어지는, 정말 그 사람이 돈이 많든 돈이 적든 늙었든 젊었든 아니면 뭐 남녀노소 상관없이 온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게 바로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근데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천차만별 차이 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시간 관리 능력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는데요. 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싶어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돈,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 근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네가 용돈을 어떻게 써야 된다, 경제 교육을 어떻게,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주어진 예산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어렸을 때부터 배웠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이제 굉장히 과소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들이 사면 또 사고 싶은 그런 물질 맞는 그런 욕구가 있어서. 근데 어떤 책을 보니까 행복은 욕구분의 욕구의 달성. 그러니까 욕구를 낮추면 행복이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욕구가 많아지면 달성하면 할수록 계속적으로 그 욕구가 많기 때문에 행복 지수가 낮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찌됐든 요즘에는 그 외부 소유하는 그런 부분을 너무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보다는 경험. 그래서 무슨 뭐 명품을 사려고 하는 것보다는 여행을 가서 그런 추억을 만들어라. 이런 경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내 주변에 있는 시간이라던가 자본이라던가 재료 및 시설, 그리고 인적 자원 가운데 굉장히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확인해서 이런 것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자원 관리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시간. 그 시간 자원을 어떻게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맨날 바쁘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 가면 일 생각하느라고 가정에 집중 안 하고, 또 회사 가면 맨날 가정 신경 쓰느라고 회사에 집중 안 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활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은 상황이지만 각각 역할에 따라서 집중할 때 집중하고, 이제 그 분리할 때 분리하면서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 관리는 굉장히 성공의 이제 그 핵심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예산 관리, 정말 본인의 돈 관리,
그것이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앞으로 직장 생활을 하려면 직장에서 주어진 그런 예산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정부도 예산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가게도 이제 가정도 예산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개인도 예산 관리를 해야 되겠죠. 정부 부채, 가계 부채가 너무 지금 많아서 이제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런 신문 뭐 뉴스 보셨을 텐데요. 이 예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물적 자원, 내 주변에 있는 물건들, 어떤 사람은 막 지저분하게 놓고, 최근 한 사례인데요. 이제 개인정보가 굉장히 그 소중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저분한 책상에는 반드시 개인정보 유출 이런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정리된 사람들은 그만큼 뭐 잘 그런 관리도 잘한다. 그래서 물적 자원을 굉장히 관리하는 게 중요한 시대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뭐 정리할수록 비울수록 뭐 성공한다, 막 이런 책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버릴 거 확실하게 버리고, 그러니까 정돈하고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목적에 맞게끔 뭐 이제 유목화하는 이런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적 자원. 인적 자원은 뭐 강조해도 뭐 소홀하지 않을 만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사람들을 잘 뭐 관리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너무 이게 갑적인 냄새가 풍기긴 하지만 뭐 관리한다는 게 아니라 잘 뭐랄까 본인 네트워크를 어떻게든 잘 활용을 한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뭘 해서 싫어, 뭘 해서 싫어 이렇게 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번 만난 게 굉장히 큰 인연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들을 잘 활용하시고 이제 여러분들 그 역량에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그럼 채용 기관에서도 자원 관리 능력을 묻는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한 기관에서는 최근 5년 동안 여러분들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해결을 했는지, 그 과제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수행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과제가 부여됐고 그 과제 수행 시 발생한 장애 요인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그 장애 요인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과제를 수행한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아니면 말해보세요.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죠. 이 친구는 이제 대학교 때 어떤 수업 하는데 프로젝트를 했대요. 대학교 때나 무슨 뭐 지금 초등학교도 그 모둠 활동이라고 해서 많은 과제를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제 수행했던 경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친구는 이제 대학교 때 동력학 수업 중에 프로젝트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 바이킹의 원리에 대해서 조사하는 과제가 주어졌대요. 근데 실제로 바이킹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뭐 대공원이라든가 놀이공원 가서 바이킹 원리, 이게 어떤 원리로 지금 수행되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다른 친구들이 다 시험 공부 준비하느라고 다들 바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가기 싫고, 야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나는 못 가겠다, 뭐 그래서 다들 이제 책임을 회피하고 못한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일단 시험 기간에 바쁜 팀원들과 이제 어렵게 시간을 맞춰서 억지로라도 이제 놀이공원을 갔지만 그 사람이 알려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기업 기밀이니까 알려주기 싫습니다. 어렵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렵게 낸 시간인데 그대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냥 허탕치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되는 팀원들끼리 다시 가서 이제 물어봤다는 거죠. 이것은 꼭 시간 관리 능력이라기보다는 뭔가 자기 뭔가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다시 갔다는 그런 자기 개발 능력, 아니면 문제 해결 능력으로도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담당자께 결국은 받아냈대요. 의사소통 능력도 있는 거죠. 어떻게든 내가 필요한 부분을 설득해서 받아냈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도 발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이킹 설계 도면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본인들이 시뮬레이션화 했대요. 그래서 숙제 과제를 잘 했다. 그래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일에 대한 열정과 그런 진심이 있다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서도 저는 이 열정과 진심 어린 신뢰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얼마든지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 관리 능력
만 얘기를 했는데요. 기타 뭐 이제 물적 자원 관리, 그다음에 뭐랄까 인적 자원 관리 능력, 그다음에 예산, 돈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런 사례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주어진 예산은 이건데 일단은 저쪽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있는 부분을 쪼개서 하겠습니다. 외식을 줄이고 밖에서 사 먹는 것을 줄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마트에 가면 뭐 인스턴트를 막 사요. 인스턴트도 굉장히 비쌉니다. 과자 하나도 막 1,500원, 2,000원 해요. 아이스크림도 되게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감자 무슨 그냥 이렇게 그런 농산물 같은 걸 사서 본인이 재료 요리를 해서 며칠 동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축하는 것은 일정하게 유지하고 나머지 생활비를 줄여서 내가 어느 정도의 목돈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사례입니다. 다음 이제 대인관계 능력이에요. 우리는 하나의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결코 혼자 못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인도에서 못 살아요. 다른 사람과 계속 부딪히면서. 그러니까 이 갈등이 있다는 게 뭐랄까 내가 갈등을 피해야 돼. 내가 저 사람 싫어하니까 나는 피해야 돼. 나는 저 상사가 미우니까 나는 다른 데로 가야 돼. 다른 데로 간다고 해서 그런 상사를 만나지 않으리라는 그런 확신이 없지 않습니까? 항상 어느 상황이든 다른 사람과의 갈등은 필수적으로 있어요. 왜냐?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황을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극복을 하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인관계 능력, 이런 것을 갖는 게 더욱 중요하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원만하게 지내는 그런 능력입니다. 자, 대인관계 능력은 구체적인 하위 능력들이 더욱 중요해요. 최근 리더십 능력이라고 해서 한때 막 리더십 그리고 또 셀프 리더십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면 나는 어렸을 때 반장을 했고 부반장을 했고 저는 리더로서의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강조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꼭 리더라기보다는 팔로우십, 그 셀프 리더십, 내가 스스로 내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내가 나만의 리더다, 내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고 그리고 남들 그 조직에서 그 리더를 잘 따라가고 수긍하고 이제 이런 그 팔로우십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팀워크이라는 것은 이제 팀을 그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만 잘났다고 나 혼자 이제 다 하는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특징을 잘 활용해서 팀의 목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팀워크. 그러니까 내가 조금 좀 튄다 생각하면 좀 수그릴 줄도 알아야 되고 너무 소심해 있는 사람이라면 적극 독려해서 그 사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또 하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갈등 관리 능력. 자, 갈등. 여기저기 갈등이에요.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세대 갈등도 있고 무슨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그 갈등도 있고 지역 갈등도 있고 근데 이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사회적 통합을 지금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가 봅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 본인의 이제 본인만이 옳다라는 그런 생각, 고집, 아집 이런 것 때문에 상대방을 수용하고 이런 부분이 좀 이제 많이 약한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건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정말 갈등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정말 시뮬레이션이라도 과제를 주어져 가지고 너는 이런 역할 서로 디베이트해서 내가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어렸을 때부터 배운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라도 정말 그런 게 실생활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공공재인 학교에서 많이 가르쳐줬으면 좋겠습니다. 협상 능력, 남을 설득해서 이제 하는 그런 협상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을 달성하는 그런 능력,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을 수립하고 협상 가능한 실질적 목표를 구축을 해서 그것을 따내는 그런 능력. 그리고 고객 서비스 능력. 어느 회사든 고객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고객은 국민이고요. 사기업체는 사기업체 나름대로 각각의 고객이 있죠. 그 고객을 옛날에는 고객 만족 하는데 한때는 고객 졸도 그런 시대. 그러니까 서비스를 해서 만족을 넘어서 정말 졸도를 시켜야 할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고객 서비스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요즘에는 또 진상 고객들이 너무 많아서 이 그 감정 노동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대요. 그래서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고객이 왕이니까 뭐 함부로 하고 뭐 이렇게 해도 또 고객 입장에서 고객도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상대방과 같이 항상 살아가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대인관계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인관계 능력, 한 기관에서는 최근 5년 동안 자신의 조직 내에서 구성원 간의 갈등이 발생됐을 때 본인의 역할로 갈등을 해결한 경험을 한번 써보세요. 언제냐, 어떤 조직이냐, 해결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장애 요인들은 무엇이냐. 근데 이제까지 제 강의 들어보시면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업기초 능력을 물어보는 것은 다 비슷해요. 어느 상황에서 어떤 문제에서 당신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해결하는 과정이 의사소통 능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는 거고, 대인관계 능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는 거고, 자기개발 능력, 아니면 문제 해결 능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는 거고, 어찌됐든 모든 부분이 다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해결했던 그런 경험, 이런 것을 쓰는 겁니다. 갈등 해결 이후에도 어떻게 지금 자신의 위치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기술해 보세요. 이렇게 쭉 이런 이제 질문이 나왔다고 한다면 또 이제 뭐 다른 데서도 같은 맥락입니다. 단체나 조직에 있을 때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됐을 때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뭐 학교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불편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런 걸 써보라고 하는 거죠. 한 예시로 정당론 이런 게 있나 보죠. 정치학 쪽에 과목인가 봅니다. 그 수업에서 각 지역구를 조별로 취재해서 르포 형식으로 이제 엮어가지고 대선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위키 형식으로 분석해서 책을 내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조원들은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조원들에게 프로젝트에 흥미를 느끼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내가 좀 희생을 하더라도 본인이 자청해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르포라는 게 뭐예요? 인터뷰해가지고 리포터처럼 이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시민 인터뷰를 자청해서 온라인 회의를 활성화해서 조원들의 시간을 이제 아껴주었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희생해서 이런 갈등이 뭐였어요? 나 바빠, 나 귀찮아, 네가 해. 이것도 성적 들어가지도 않는데 나는 안 하겠다. 이런 갈등이 발생됐는데 그나마 본인이 희생해서 본인이 남들이 못하는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줬다. 이런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고마움을 느낀 조원들은 자신들의 강점을 발휘하여서 함께 르포를 작성했고 교수님께 가장 잘 쓴 선거구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조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부분을 내가 솔선수범해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문구까지 더 넣어주면 금상첨화겠죠. 이런 경험이 있죠. 또 이제 대인관계 능력 두 번째, 학창 시절 리더 역할을 맡다 보니 한 반에 같이 지내는 사람들과 같은 모임에 속해 있는 사람과 모두 이제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리더로서 기본적으로 구성원의 특성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혼자 있거나 친해지기 어려워하는 학생에게 먼저 찾아가고 인사하고 장난을 걸어서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곤 했다. 그런 이제 대인관계 능력뿐만 아니라 뭐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게 있었겠죠. 아무래도 또한 저는 사람을 만날 때 상황을 읽고 상대방의 성향을 빨리 파악하여 카멜레온처럼 잘 대처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 개발, 자기 인식, 자기 이제 장점을 좀 얘기를 한 거죠. 학부 시절 센스 있는 후배, 선배로 이끌어지곤 했고 지인들에게는 상담가로 통합니다. 이는 뭐 본인이 대가족 구성원의 장녀로서 뭔가 좀 희생하고 이런 성장했던 그런 경향이 있었고, 외국 생활 학생들과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볼 경험이 있었다. 이제 이런 건데요.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것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쓸 필요가 있어요. 외국 학생들과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외국 학생들하고 소통이 안 될 때 내가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그 대가족 안에서는 뭐 동생들이 뭐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희생을 하면서 있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더욱 좋은 사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경험은 힘입니다.
NCS는 경험을 원하죠. 여러분들 지난 15강부터 직업기초 능력 중에 의사소통 능력, 그다음에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기개발 능력.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자원관리 능력하고 대인관계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경험과 매칭시키는지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나머지 정보 능력, 기술 능력, 조직 이해 능력 그리고 직업 윤리와 여러분들의 경험을 어떻게 매칭시키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능력 중심 사회를 만드는 선봉장, 대한민국 NCS 사용설명서.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능력지원군 홍선혜입니다. NCS 관련된 실전 취업 토크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취업 컨설턴트 박재경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한국인재평가연구소 이승철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옆에는요, 다수의 면접 경험이 있는 분이죠. 요즘도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앙대학교 임동현 학생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요? 이제 대학교 거의 종강할 때 되지 않았나요? 네, 다음 주면 종강하고 이제 네. 졸업입니다. 졸업이에요? 네. 어때요, 소감이? 솔직히 마지막 학기를 다니면서 취업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학교 마지막 학기라는 걸 좀 누릴 여유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게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맞아요. 이승철 대표님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데 네. 옆에 임동현 학생하고 대기실에서도 많은 얘기 나누시더라고요. 네. 옛날에 대학 졸업하실 때 좀 생각나고 그러지 않으세요? 저희 때랑 뭐 취업 환경이 틀리니까요. 네. 네. 그때는 어떠셨어요? 많이 좀 낭만을 즐기셨나요? 저는 그때 대학원을 바로 진학을 했기 또 때문에 공부를. 사실 마지막 학기를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전혀 반대. 네, 마지막 학기 한 중간고사 때 이제 합격이 돼가지고 나머지 뭐 대학원 입학할 때까지 굉장히 좀 즐거웠죠. 그러셨군요. 네, 네. 임동현 학생은 여유도 없이 네. 마지막 학기를 즐기지도 못하고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오늘 많은 도움 주시고요. 네. 네. 강사님도 생각나시겠어요? 예전. 네. 저 그때는 저도 역시 그때 이제 취업 앞두고 열심히 동현 학생하고 비슷했던 것 같은데 지금하고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도 누릴 건 누리면서 했던 것 같은데 요즘 그렇죠. 취준생들 보면 정말 안타까움이 많이 맞아요. 있습니다. 안타까운 우리 취준생들을 위해서 오늘도 도움 말씀 많이 남겨주고 네. 가시고요. 자, NCS를 둘러싼 핫 이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슈 키워드부터 공개합니다. 인천항만공사가 NCS를 기반으로 한 채용을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자기소개서 및 면접 질문이 대폭 달라졌다. 면접 전형은 직무 능력별 그룹 면접을 실시한다. 예를 들면 법학 전공자 그룹, 외국어 능통자 그룹 등 각 직무별 지원자를 그룹화해 면접을 보는 방식이다. 인천항만공사의 관계자는 면접 문항도 직무 능력에 대한 질문 등으로 바뀌었다며 예를 들어 항만공사가 하는 임대업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등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보는 질문이 적용됐다고 말했다. NCS 채용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채용 프로세스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가 아무래도 면접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모신 두 분도 면접관으로 실제로 네. 기업에서 이 각종 공공기관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오늘 그 실전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여쭤볼게요. 이 면접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진 건지, 뭐가 달라진 건지 알고 싶거든요. 먼저 박재영 강사님이 말씀해 네. 주실까요? 우리가 이제 기존의 면접이라고 하면 네. 사실은 뭐 모범 답안이 아예 정해져 있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범 답안을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많이 연습하고 답변을
잘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즉 답변 스킬을 한번 익히게 되면 좋은 평가를 받게 됐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인상이나 용모 같은 그 면접관의 주관적인 판단 기준에 의해서 좌우되다 보니까 사실은 평가 결과에 오류를 여러 가지로 많이 가져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NCS 기반으로 이제 면접 체계가 바뀌면서 제일 우리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이제 직업 기초 능력하고 직무 수행 능력이라고 하는 능력치를 구체적으로 설정해 놓고 이 정교해진 툴에 의해서 구조적인 면접, 즉 하나의 질문을 던져서 요행수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이 신뢰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파고드는 구조화 면접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단순히 말 잘하는 지원자가 아니라 정말로 이 직무에 적합한 인재인가, 능력을 갖춘 인재인가를 뽑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면접 방향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취준생들이 갔다 와서 면접 후기 같은 거를 사이트에 올리는 거 보면 이게 무슨 직무와 관련된 내용인지 모르겠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볼멘 소리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요소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면접 그 평가 기준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많이 NCS 도입 후의 면접은 구조화 면접으로 변하고 있는 추세다, 변했다 정리를 해주셨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채용이라고 하면 어떤 직무나 뭐 직무와 관련이 없이 뭐랄까 우리가 이제 교육할 때 전인 교육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전인 교육. 채용에 있어서도 그런 게 적용이 됐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직무 능력을 보는 건 것보다도 이거 뭐 스펙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평가를 했던 거죠. 예를 들어서 학점이 높으면 이 사람이 들어와서도 성실하겠구나, 일을 잘하겠구나, 영어의 실력을 보고 영어 점수 보면은 이 사람이 이걸 잘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평가를 했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붙여질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조직적 능력인데 들어와서 이제 사람들하고 잘 친화력이 잘 뭐 지내겠다 이런 식의 어떤 평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NCS는 그거보다 아까 말씀하신 정교화된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실제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그걸 직업기초 능력과 직무수행 능력으로 나눠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사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예를 든다면 또 어떤 게 구체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지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면접의 예를 한번 들어주실까요? 제가 직무 수행 능력 평가를 할 수 있는 면접 질문을 하나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그거 혹시 읽어주실 수 있나요? 갖고 있습니다. 같이 보실 텐데 당신은 기업부설 경제연구소의 금융상품 연구 담당자다. 당신은 여러 경제 지표를 분석해서 우리 회사의 각종 투자 의사 결정에 필요한 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지난 4월 말 한국은행은 2016년 하반기 국제 원자재 가격과 환율이 동반 상승할 것이라고 언론에 발표했다. 이에 연구소장은 채권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경제 지표 중 각종 선행 지수를 분석해보라고 지시했다. 당신은 이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대답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당황했어요. 그 NCS 면접에서는 그 면접 질문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구조화돼 있습니다. 그 구조화돼 있다는 게 일단 본인 지원자에 대한 어떤 역할을 설정해줘요. 당신은 무엇 하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회사 내 상황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역할 플러스 상황을 주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제시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지원자들이 대답하는 어떤 문제 해결 아니면 상황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또 NCS의 특징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수행 준거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질문에 나와 있지만 선행지수, 경제 지표 중에서 선행지수를 알고 있는가라는 걸 측정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경제 지표 중에 선행지수를 알고 있는가라는 어떤 수행 증거를 바탕으로 그 지원자에게 어떤 그 지원자의 업무, 그다음에 상황 이런 것들을 줘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갖다 그 평가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봐야 될 게 각종 선행 지수를 알고 있는가 이걸 사실은 메인으로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긴 질문을 주는군요. 그전 같은 경우는 경제 선행지수가 뭐가 있지?라는 질문을 할 텐데 이제 면접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 차이가 뭔가요? 선행지수가 뭐가 있나라는 질문과 이렇게 상황을 굉장히 장황하게 주고 물어보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경제 지표 중에 선행지수가 뭐가 있는가는 지식을 묻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질문 같은 경우는 어떠한 상황에서
이 사람이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는지,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잘 본인이 판단해갖고 행동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더 심층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정보 수집 능력도 같이 묻는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정보 수집 예를 들어 능력이요? 선행 지수에 관련된 데이터를 어디에서 어떻게 네. 끌어와서 볼 수 있을 네. 건가? 그것도 같이 보고 있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군요. 네. 좀 와닿는 게 선행지수가 뭐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만약에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마치 그냥 외웠던 거 네. 혹은 공부했던 걸 그냥 말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주어지니까 정말 내가 일을 하면서 이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구나.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오히려 상황 중심으로 좀 네.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 차이가 있군요. 박지경 강사님께 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NCS 기반 면접에서는 내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받는지 뭘 보고 날 좋은 인재라고 평가를 하고 또 안 하는지 알고 싶거든요. 네. 어떨까요? 면접관들이 과거에는 그냥 신상에 관련된 그런 이제 뭐 질문만 툭툭 던지는 네. 시기였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재수가 좋으면 평이한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네. 오늘 뭐 재수가 좀 안 좋다 그러면 난해한 질문을 받아서 아주 쩔쩔매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것들, 복불복이군요. 그렇죠. 네. 복불복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면접관들에게도 면접에 대한 질문 테크닉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네. 그래서 면접관들이 사전에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 네. 면접에 대한 상황을 미리 이제 시나리오를 짜도록 돼 네. 있죠. 그래서 누가 발제를 하게 되고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다음에 후속 질문들이 이렇게 쭉 나가게 되게끔 그렇게 하는 구조로 나가게 돼 있죠. 그래서 면접이 좀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서 시나리오별로 이렇게 움직여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동현 학생은 NCS 면접, NCS 도입 후 뭐 변화가 좀 된 면접 몇 번이나 봤어요? 구체적으로 좀 독특한 면접이라고 생각됐던 면접은 네. 한 3-4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 같고요. 3-4번 말해주세요. 어떤 면접을 봤는데요? 예를 들면은 세일즈 면접 같은 경우도 있었던 것 오. 같고 PT 면접이나 아니면은 토론 면접 같은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요. 그리고 조별로 해가지고 주제를 주고 네. 그거를 몇 분 동안 준비를 한 다음에 발표를 하는 그런 면접 같은 경우 한 4번 정도 봐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PT 면접이나 토론 면접은 조금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고 네네. 세일즈 면접은 뭔가요? 세일즈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업 쪽에서 많이 원하는 면접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고객을 많이 만나거나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일을 하는 업종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돌발적으로 종이에 그려진 그림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물건을 직접적으로 제시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를 5분 동안 준비를 하고 생각한 다음에 7분 동안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고 팔아봐라. 설득을 해봐라. 이런 식의 면접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잘했어요. 그런 네. 면접 과제를 잘 네네. 이해하려면 일단 이런 것들이 직무생 능력 면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이즈니까. 그렇죠. 팔아야죠. 예, 오. 그 회사에 상품 팔아봐라라고 네. 했을 때 수행 증거를 한번 예측해 보면 고객의 니즈를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본인이 그 세이즈와 관련된 고객에게 충분한 본인의 어떤 그 상품에 대한 판매력, 판매에 대한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상품을 팔려면 정말 고객의 마음, 니즈를 예. 확인을 해야 되고 파악을 해야 되고요. 네. 그걸 또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면접을 통해서 다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지금 세일즈 면접 예로 들어줬는데 네. PT 면접도 봤다 그러고 네. 토론 면접도 봤다고 해요. 그 NCS 면접의 형태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표님? 뭐 보통 우리가 많이 보는 가이드라인에는 네. 경험 면접이라는 게 있고요. 경험. 경험 네. 면접 그리고 이제 상황 면접이라는 게 있고 활동 면접이 있고 기술 면접들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면접은 제 기준에 따르면은 개인이 하는 면접이 있고 같이 하는 면접이 있습니다. 개인과 예, 같이? 예. 네. 근데 개인이 하는 면접은 보다 이제 본인이 해야 될 직무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PT 같은 거 혼자 하지 않습니까? 혼자나 이제 대인 면접도 보통 이제 1대1, 뭐 1대 다로, 뭐 다대다로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도 이제 개인이 하는 면접이라고 네.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어떤 본인이 실제로 해야 될 일, 아까 세이즈 면접도 이제 혼자서 하지만 그게 이제 직무와 관련된, 직무 능력과 관련된 거를 보는 거고요. 여럿이 하는 거, 그룹 토의, 그다음에 뭐 집단 액티비티라 그래갖고 뭐 도미노라든지 뭐 롤러코스터 이렇게 다 같이 하는 면접의 어떤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 면접들은 조직적 능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원자가 다른 사람들하고 잘 같이 어울려갖고 회사 생활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 네. 좀 어렵게 느끼는 지원자들이 어렵게 느끼는 면접들이 활동 면접이나 어떤 기술 면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네. 상황 면접하고 경험 면접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네. 기술 면접이라는 게 대부분 보면은 이제 혼자서 하는 면접들이에요. PT, 뭐 롤플레이 이렇게 뭐 예시가 나왔는데
PT는 뭐 잘 아시겠고 롤플레이도 역시 상황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어떤 기업의 홍보팀이다 네. 했을 때는 기자를 이제 앞에 놓게 해갖고 회사의 사항과 관련돼 갖고 이거를 어떻게 기자한테 얘기할 수 있는지 제가 뭐 구매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거래처 우리 납품업체의 그 담당자가 와가지고 납품 가격 같은 거를 실제로 협상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런 게 롤플레이 같은 거고 또 최근에 많이 하는 게 최근에 뭐 마사회가 이런 롤플레이하고 인바스켓을 같이 했는데요. 인바스켓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이제 해야 될 일들을 동시에 한 5-6개를 동시에 줍니다. 인바스켓. 예. 네. 그게 이제 바스켓 안에 이제 여러 개 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될 일을 다 주는군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내가 어떤 우선순위로 두고 이 일들을 처리하고 네. 각각의 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 사고로 일을 하는지 해서 문제 해결을 측정하기에 가장 보편적인 도구로 쓰는데 그런 것들 동시에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기술 면접의 어떤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활동 면접은 같이 하는 면접. 그렇죠. 예, 뭐 그룹 토의가 대표적인 예고, 뭐 도미노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롤러코스터 같은 네. 같이 협동을 해갖고 과제를 수행하는 면접들이 활동 면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기술 면접, 활동 면접 네. 좀 어렵다고 네. 말씀을 해주셨고 경험 면접, 상황 면접이 있는데 이 중에서 동현 학생은 경험을 뭐 해보는 것도 있고 네. 아닌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설명을 다 들었잖아요. 네네. 어떤 게 좀 두려우세요? 아, 제일 어려울 것 같다. 저는 제가 면접을 하면서 받았던 질문이 이게 기술 면접인지 활동 면접인지 모르고 받았던 경우가 많았는데 뭔데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게 기술 면접이었구나 싶기도 한 예를 것 같아요. 들면? 예를 들면은 너가 인사 담당자라고 생각했을 네. 때 인사 직무에 지원했을 때 인사 담당자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요즘에 성과 연봉제가 시행되고 있고 임금 피크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가장 직원들의 불만을 덜 발생시키면서 어떻게 정책을 시행하고 싶냐라는 질문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뭐 저는 그때 대답을 조금 잘 못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게 기술 면접이었구나 싶습니다. 지금. 그건 상황 면접. 아 상황 상황 면접인가 싶습니다. 세일즈 면접이 기술 면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세일즈 면접이 기술 면접이고 지금은 어떤 상황을 준 거잖아요. 직무 상황을 준 거고 사실 상황 면접이 구조화 면접의 대표적인 아까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셨지만 표준화했다는 게 어떤 그 지원자가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모든 지원자들한테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질문하는 방식이 어떤 경험 면접으로는 그걸 진행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지원자들한테 똑같은 상황들을 주는 거예요. 몇 가지의 상황이라도 모든 지원자들한테 그런 상황을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갖다 똑같이 줘갖고 대답하는 것 갖다 평가하는 거죠. 그게 상황 면접입니다. 네, 대표님 옆에 오늘 앉아서 바로바로 또 지적받고 바로바로 고치고 배울 수 있고 오늘 기회가 좋은 것 같아요. 열심히 임해주시고 대표님 그럼 궁금한 게요. 이렇게 면접 유형별로 네.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그렇죠. 그럼 네. 평가 기준을 알면은 훨씬 취업 짐작이 편리하겠죠. 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하고 제가 집단으로 하는 걸 좀 구분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개별적으로 하는 건 직무와 관련된 거잖아요. PT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뭐 논리력이라든지 그 사람이 어떤 자료를 주고 PT 준비를 해야 되니까 논리력이라든지 분석력이라든지 발표력, 그 발표력이 의사소통 능력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본다고 생각하면 되고 집단으로 하는 거는 조직적 능력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하고 얼마만큼 잘 어울릴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지 예?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네. 그룹 토의 같은 경우도 저기 선생님 지금 고개 끄덕이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잘 듣고 있는지 경청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얘기했을 때 그런 의견들을 갖다 무시하지 않는지 서로 이제 의견을 갖다 찬반 같은 걸 붙여놓으면 네. 이제 그 자기 입장이 틀린 것 같다 무시할 수도 있고 틀리다고 반박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일단 그런 감점이 되거든요. 예. 그런 협조성을 보는. 그러니까 다 같이 하는 거는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어떤 그런 것들 평가하는 거네. 내가 혼자 수행하는 면접들은 내 스스로 내 개인적인 업무 능력을 판단하는 거다라고 생각해갖고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네. 실제로 면접 현장에서 예전에 보게 되면 그런 것들 많이 봐요.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네네. 개인 면접이 됐든 집단 면접이 됐든 간에 무조건 자기의 능력을 어떻게 해서든 좀 튀게 보여주려고 그런 과욕을 부리는 지원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원자들 입장은요 네. 간절하니까. 그러게요. 근데 어떻게든. 실질적으로 네. 그런 지원자들이 오히려 감점을 받아서 아. 합격에 뭐 되지 못하는 그런 네.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그룹으로 이루어지는 과제에 있어서는 나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내 능력을 과대포장하거나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같이 더불어서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는 코워크하는 능력들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네. 예를 말씀드리면 네. 보통 면접 때 과제라는 것입니다. 과제. 과제. 토의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점을 주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안을 도출하시오. 그다음에 뭐 롤러코스터나 뭐 도미노 같은 걸 예를 들면 도미노의 어떤 모양을 만들어라 이제 그런 지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롤러코스터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걸 제작할 수 있는 키트가 있어가지고 뭐 높이를 적어도 기본적인 자격으로 높이를 1m 이상 싸고 뭐 회전 360도 회전을 2바퀴 해라. 그러면서 이 테마파크의 개념에 맞게끔 니네들이 롤러코스터 제작해봐라. 그리고 롤러코스터는 다 완성이 된다면 작동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과제를 줘요. 네네. 그러면 이제 같이 하는 일이라고 어떤 내가 그 평가의 요소를 알고 있으면 그거에 따라 행동을 하는데 지원자들은 예를 들어서 롤러코스터를 만들려고 그러면 네. 거기에 다 몰입을 해요. 어. 예. 그리고 과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과제 수행에 아주 집착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서로 이제 협동심 같은 걸 보는데 협동심에 위배되는 행동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예. 포인트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예. 뭘 보기 위해서 이 과제를 준 건지, 예. 이 과제를 진짜 수행, 달성해야 된다라는 거에만 너무 집착하면은 좀 그 본질을 예. 잃을 수도 있을 것 그러니까 같다. 그룹토의 할 때도 네. 어떤 과제를 도출하라니까 그 과제 도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본인이 오버를 하는 거죠, 계속. 어. 그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룹의 어떤 그룹을 통한 면접의 과제는 어떤 팀워크를 보는 거다. 네. 내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경청을 하고 배려하는지를 보는 거다라고 본인이 알고 있으면 그런 게 굉장히 조심스럽겠죠,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요. 면접이 개인 면접이 있고 그룹 면접이 있는데 그 이유가 다 있으니까요. 포인트를 잊지 마시고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승철 대표님은 한국인재평가연구소 대표님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재를 어떻게 평가할 건지 연구를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면접 질문도 개발하고 네. 이 채용 과정도 개발하고 그러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면접 질문이란 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개발이 되나요? 면접은 기본적으로 이제 평가하고자 하는 역량이 어떤 건지, 평가 기준이 어떤 건지를 가지고 개발을 하는데,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상황 면접이라는 거는 이제 상황을 만드는 게 가장 큰 거고요. 네. 그 상황 안에서 이제 지원자가 대답을 했을 때 이제 후속 질문까지 이제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느냐, 다른 대안은 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체계화된 질문을 말씀드리면 과거 행동 면접이라고 있습니다. 과거 행동 면접. 과거 행동? 네. 그 동현 씨,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어떤 신입사원을 뽑습니까? 회사에서요. 오늘 질문은 가장 막 들어옵니다. 가장 네. 자신들의 조직에 와서 적응할 수 있고 어. 빠르게 적응할 수 있고 실무에 투입했을 때 협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HR 용어는 성과를 잘 내는 사람을 뽑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동현 씨가 성과를 잘 냈지 안 냈지를 갖다가 어떻게 알아요?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를 물어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의 행동을 갖다가 네. 과거 행동 예측하는 기법이 과거 행동 면접이에요. 혹시 그 질문 받아보셨죠? 뭐 최근에 뭐뭐과 관련됐고 뭐 활동한 경험이나 사례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과거 행동 면접의 대표적인 질문의 형태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뭐 사례가 있습니까? 예. 이런 것들.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죠. 경험이 있습니까? 예.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를 통해서 미래를 좀 예측해 볼 그쵸. 수 예. 있는. 왜냐하면 어떻게 같이 일해 볼 수 있기가 좀 힘들잖아요. 예. 그렇죠. 인턴이 아닌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통해서 또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답을 듣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그 질문에 꼬리를 물고 대답에 또 꼬리를 물고 이래서 계속해서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네, 그런 질문 방식이 이제 탐침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프라빙 퀘션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이제 스타라는 기법이 있어요. 스타 기법. 네, 스타 기법 아시죠? 네. 네. 뭔가요? 상황 나와 있어요? 과제 네, 나왔습니다. 최근에 어떤 모 은행이 지금 면접을 진행 중에 있는데 네. 창의성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포인트라고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동현 지원자님, 네. 학교에서 뭐 프로젝트 같은 걸 수행하면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뭐 마친 경험이 있습니까?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대답을 네, 하면 면접입니다. 되겠습니까? 도겸 학생. 네. 네, 있습니다. 있습니까? 하면 그때부터 이제 스타 기법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제가 학교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는 동안에 고등학생들이 오면 그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캠퍼스 투어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야외 캠퍼스 투어를 진행하기 전에 일단 실내에 모여놓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우리 학교가 어떤 학교이고 어떠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간단하게 프레젠테이션으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가량 실내 캠퍼스 투어라고 해서 예. 시켜주게 됩니다. 아, 그럼 그런 어떤 투어 과정에서 본인이 한 역할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 홍보대사 인원이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학교에 왔을 때 그 학생들한테 실내 캠퍼스 투어를 진행하고 그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인원을 또 나눠서 이제 발표를 안 한 홍보대사들과 함께 조를 데리고 야외 캠퍼스 투어를 진행을 하는데 본인이 한 진행합니다. 거는 뭡니까, 그 중에서? 저는 지금 이 방금 말씀드린 경험은 제가 실내 캠퍼스 투어까지 진행을 했던 경험에서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 결과 다 그게 본인의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 과정 중에 보통 100명 정도의 고등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대강당에 모아놓고 실내 캠퍼스 투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보통 마이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15분에서 20분을 빌려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고등학생들도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이크가 중간에 나오지가 않았었습니다.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던 순간에. 근데 과거에 그런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마이크가 안 나왔을 때 저뿐만이 아니라 발표하던 저뿐만 아니라 모든 홍보대사 친구들이 다 당황을 했었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기자재실에서 이제 마이크를 빌려오기에는 시간이 너무 거리도 있고 오래 걸렸기 때문에 저가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PPT 프레젠테이션을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프레젠테이션에 학생들을 집중을 시킬 수 있으면 되고 제가 그리고 생각보다 목소리가 조금 큽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은 제 목소리에 집중을 시키면서 프레젠테이션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선택한 차선책은 가운데에서 말을 하다 보면 소리가 울려서 모든 학생들이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도 아니고 앞도 아니고 학생들 가운데에 서서 프레젠테이션을 제가 화면을 보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오히려 역효과로 오히려 더 좋은 효과로 학생들이 더 집중을 하고 더 프레젠테이션에 집중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와서 그 이후에는 따로 마이크를 빌리지 않고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질문을 그러니까 어떠한 경험이나 사례가 있습니까? 라는 게 이제 메인 퀘션이 되는 거고요. 그 메인 퀘션을 갖다가 이제 좀 더 깊게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하는 게 이제 탐침 질문, 프라이빙 퀘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탐침 질문은 이제 스타라는 첫 번째 상황을 묻습니다. 시츄에이션을 묻고 두 번째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어떤 게 있었습니다라는 타스크를 묻습니다. 세 번째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제 중에서 어떤 행동을 실제로 했는지를 액션을 물어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리조트 결과 그렇게 한 결과가 어땠는지를 갖다가 물어봐서 그 친구가 실제로 창의적인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창의적인 행동의 어떤 그 레벨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스타 기법입니다. STAR. 그러니까 상황을 먼저 물어보고 어떤 임무, 업무, 과제가 주어졌는지 물어보고 그래서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는데 대표님 이 중에서 대답을 쭉 이어가잖아요. STAR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뭘 것 같습니까? A 액션일 것 같습니다. 과거 행동 면접이니까 행동이 가장 중요하고요. 제가 성과를 예측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과를 예측한다는 거는 과거의 경험의 결과가 어때야 될 것 같아요? 과거 경험의 결과가 성공적이어야 그렇죠. 좋을 거라고 결과도 좋아야 돼요, 사실은. 너무 실패 사례를 말을 하면은 좀 곤란한가요? 그렇죠. 실패라는 게 어떤 과거 행동의 어떤 증거라고 치면 미래에도 실패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인 면접에 솔직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이 무조건 실패한 것만 얘기할 필요는 없죠. 면접에서는. 그러니까 성공한 것들을 갖다가 좀 더 고민해가지고 면접에서 대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그렇죠. 아까 임동현 학생이 대답한 그 사례처럼 결과까지 좋았던 그렇죠? 그런 사례 중심으로 STAR 이렇게 맞춰서 대답을 하면 완벽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방식으로 질문을 하는지 이제 알아봤으니까 어떤 질문이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이제 볼 차례인데요. 박재경 강사님, 체계화된 질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체계화된 질문 이제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그 부분에 좀 덧붙인다면 이제 질문은 그러한 탐심 질문 나오고 뭐 스타 기법에 의해서 진행하는 게 맞는데 그럼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답변했던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에 아주 적합하다고 높은 점수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뭐 점수를 낮은 점수를 받을 거냐. 이 평가에 대한 기준도 사실은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각각의 상황별로 하나씩 보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좋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죠. 상황 면접이네요. 요거는 이제 그 만에 하나 기관에 그 취업을 하고자 하는 취준생이라 그러면 그 기관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되겠죠. 당신이 우리 공단의 대변인이라면 우리 공단의 비전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즉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공단 목표 그 기관에 대한 이해도를 충분히 갖고 있어야 있다는 얘기고요. 단순히 그냥 그 기관이 홈페이지에 띄워놓고 있는 내용을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는 것을 그냥 리바이벌하는 수준이 아니라 본인 나름대로 체화시킨 재해석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다면 훨씬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험 면접인데요. 조직의 이해도 그 관련된 부분인데 학교와 마찬가지로 조직에도 규칙이 있고 규범이 있고 사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규범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뭐 이제 준수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부분이죠. 학교 규칙이나 제도 중에서 혹시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만약에 있을 수 있겠죠. 네.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겠죠. 그렇다 그러면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는가. 그런데 보면요, 강사님 여기서 재밌는 게 네. 첫 번째 질문이 학교 규칙이나 제도 중에서 불합리하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잖아요. 네. 근데 있다고 대답을 해야 그 다음 질문들이 사실은 이어질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없다고 하면 거기서 그냥 끝 아닌가요? 그럼 이제 그거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학교 규칙에 대해서 뭐 부당하다, 불합리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네. 학교 규칙이나 이런 거에 아예 관심이 없는 학생이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면밀하게 생각하기 싫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없을 수는 없거든요. 이를테면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이 뭐 고등학생 같으면 네. 두발이나 이런 복장이나 이런 부분들 자유를 억압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좀 그 반감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네. 대학생들 중에서도 학교에서 여러 가지 운영되고 있는 그 학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했고 어떤 식으로 좀 아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해결하려고 노력했는가를 이제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그러면 네. 이런 상황 면접도 받고 경험 면접도 받는데 네. 이런 것들을 질문 던지시고 대답을 들으시면서 어떤 기준으로 채점을 하시는 채점표도 또 있지 않습니까? 네, 한번 보도록 하죠. 네, 그렇죠. 아까 이제 첫 번째 공단 그 대변인의 입장에서 네네네. 하는 거라고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 대답도 못하면 이제 1점 되거나 아니면 점수가 안 나가겠지만 제시된 공단의 비전을 그대로 반복하여 말하는 정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홈페이지 같은데. 그냥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암기해서 리바이브하는 정도인 경우에는 2점. 높은 점수를 못 받죠. 2점 정도가 될 텐데 그것도 저는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네. 굉장히 근데 낮은 점수네요. 거의 대부분 요즘 이제 기관을 취업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스터디하게 되면 기본적인 그 기관에 대한 정보들을 띄워놓고 보거든요. 거기에 꼭 빠지지 않는 것이 홈페이지에 놓여져 있는 회사의 그 기관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중에 예,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기본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다 이제 맨 마지막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네. 정확하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비전 달성을 위해서 나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 건가 뭐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 낼 수 있다면 논리적으로 성명을 낼 수 있다면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과거에는 이제 설명을 했느냐 못했느냐 얼마만큼 유창하게 설명했느냐 갖고 판단을 네. 했지만 지금은 이제 저런 단계를 두어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려고 많이 하고 있죠. 그다음 경험 면접의 채점 기준 아까 두 번째 봤던 네네. 학교의 규칙이 뭐 부당한 것이 네네.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 있는 건데요. 역시 아무 대답도 못하거나 질문 의도에 맞는 대답을 못하는 경우에는 낮은 점수를 받는 그렇겠죠. 거고요. 막연하게 학교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규칙이나 규범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즉 문제 의식을 못 가져봤다. 이런 경우에는 2점. 오히려 그냥 굉장히 점수가. 막연한 얘기, 도덕책에 그렇죠. 나오는 네, 얘기들을 하면 2점. 네, 2점. 네. 근데 이제 높은 점수를 받는 게 뭐냐면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게 돼 있고요. 혹시 내가 이거를 불이익하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걸 조직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아주 뭐 다른 방법, 이상한 방법이 아니라 정해진 통로 내에서 그 채널 내에서 어떻게 개선하려고 노력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면 그렇군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문서 작성할 때 연역적으로 작성한 것과 비능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연역적인 것과 우리 동현 학생 한번 볼까요? 이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말문이 막히죠? 네. 좀 연역법과 비능합법을 상황을 이제 얘기하면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연역법은 일반적인 것에서 전문가시네요. 구체적인 것으로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먼저 결론부터 먼저 나오고 추론을 해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렇죠. 추론을 해서 결론을 도출해내느냐 뭐 이런 차이인 것이겠죠. 네. 네. 동료들과 함께 문서를 작성했던 경험 이건 뭘 물어보는 걸까요?
실질적으로 프로젝트성 그 작업을 하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혼자만의 능력.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코워크하는 그런 능력들을 보기 위한 그런 것들 이겠고요. 예. 네. 예. 자, 그다음 보죠. 문제 해결 능력. 아이디어를 내서 어떤 문제를 개선했거나 해결한 사례가 있냐. 이것도 역시 아. 경험 면접에 해당되는 그런 질문이 되겠죠. 이게 아까 동현 학생이 해결했던 네. 그 대답 창의력도 평가. 창의력도 평가가 되고 네. 구체적으로는 진짜 아주 딱 집어서 얘기한다면 문제 상황, 돌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그렇죠. 문제 해결 능력에도 사실은 들이댈 수 있는 그런 맞아요. 문제였거든요. 네네. 동현 학생이 아주 대처를 잘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요. 맞습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기 개발 능력도 있네요. 이제 아까 동현 학생이 그 질문했었죠. 그 답변을 했었는데 직장에 그 기관에서 뽑고자 하는 직원들이 어떤 유형일까 했더니 바로 우리 기관의 그 시스템에 적응을 잘하고 성과를 창출해 줄 수 있는 인재가 제대로 된 인재라고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조직이든지 조직 적응력이 빠른 사람을 원하거든요. 기업에서 바로 현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본인이 이제 우리 기관에 직접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과거에 사적인 그 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거기에 적응을 했는가, 자기만의 독특한 방법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고자 하는 그런 문제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여러 가지 사례, 면접 질문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알았지만 대답을 잘해야 높은 점수를 받는 거잖아요. 아까 그렇죠. 저희가 네. 채점표도 좀 봤지만요. 이게 모범적인 답변이라는 게 있나요, 대표님? 어떻습니까? NCS 면접은 두 가지의 능력을 평가하죠. 어떤 거죠? 기초,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수행 능력. 네, 그렇죠. 사실 그 직업 기초 능력과 관련된 질문은 대답에 정답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오픈된 형태로 본인이 해왔던 것들에 대한 경험이나 뭐 어떤 상황 판단상에서 어떤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고, 직무수행 능력은 아까 처음에 읽어주신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답이 있다고 봐야 되죠. 왜 그러냐면 그 지원자에 대해서 평가하려는 수행 준거라는 게 있어요. 네. 그 퍼포먼스 크라이테리아를 수행 준거. 이 지원자가 들어와서 어떤 업무, 어떤 직무를 잘 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면접 질문처럼 경제의 어떤 우리가 앞으로의 한 6개월 뒤에 어떤 경제 상황을 예측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 어떤 경제의 어떤 선행 지표들을 잘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걸 갖다가 어떤 정보 수집을 해갖고 분석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지원자들한테 그런 걸 물으면 이건 어느 정도 답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지원자 같은 경우는 그런 수행 준거를 알고 그 수행 준거에 따라 붙는 게 지기태, 이게 많이 얘기했던 지식, 기술, 태도,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행 준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지식, 기술,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 선행지수와 관련된 그 지표들이 어떤 게 있고, 네. 그런 거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보 수집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모르는 정보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가서 정보를 얻으려는 태도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네. 하는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답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직업기초 능력은 아까 저기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아까 1점, 2점, 3점, 4점, 5점이라는 게 어떤 행동의 레벨입니다. 행동의 레벨. 그러니까 1점의 행동은 레벨 1, 네. 뭐 5점의 행동은 레벨 5라고 하면 어떤 본인이 면접에 답을 할 때 어떤 높은 수준의 행동을 하는 거죠. 단순히 어떤 회사의 어떤 뭐 내용을 갖다 전달하는 거, 그건 누가 다 아는 거예요. 거기 그렇죠. 면접 부분 그 자리에서는. 맞아요. 그거보다 본인이 어떤 생각이나 어떤 뭐 본인의 어떤 회사 내 비전 같은 거를 첨가시켜서 얘기하면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러나 또 행동의 수준을 높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는 수행 준거가 어떤 건지를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네. 그 수행 준거에 필요한 내가 갖춰야 될 어떤 지식이나 기술, 태도가 어떤 건지를 갖다가 생각할 수 있어야죠. 그렇군요. 오늘 면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니까요. 네. 진짜 면접 유형도 여러 가지고 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면접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면서 자, 세 분께 질문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해주시죠. 면접에 대해서 어떤 조언 남기고 싶으세요, 대표님? 보통 저희가 그 지원자들이 자소서를 작성할 때 네. 자소서로 끝난다고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 자소서 항목들이 면접 질문들이에요. 예, 그래서 면접까지 이제 가게 되면 본인이 쓴 자소서를 반드시 다시 한번 꼼꼼히 들여다보고, 그렇죠. 예, 그 아까 스타 기법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네. 그 스타 기법
면접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좀 연습을 하고 네. 그렇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좋을 것 같네요. 네. 옆에 동현 학생 오늘 여러 가지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소감이 어때요? 앞으로 남은 면접도 있고 네. 그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서 어떠한 면모를 보여줘야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제가 몇 점을 받을 수 있는지도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나 몇 점이겠구나. 이제 이것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박재영 강사님 정리해 주시죠. 실질적으로 그 면접에서 우리가 그 보는 부분이 직무 수행 능력도 참 중요한데요. 아직까지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 아까 우리가 잠깐 봤던 것처럼 실제 기관에서 면접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보게 되면 기본적인 인성이나 태도에 대한 부분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관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질문도 나올 수 있다는 걸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확신에 찬 모습, 자신감을 갖고 단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습관도 좀 기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면접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 부분도 좀 같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뭐 숫자라든지 네. 뭐 어떤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죠. 구체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또 팁을 주셨고요. 면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채용 프로세스 중에서 면접, 채용의 꽃이라고 불리는데요. 오늘은 특히나 NCS 면접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승철 대표님, 박재경 강사님, 그리고 임동현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NCS 사용 설명서, NCS 실전 취업 토크 함께 하셨습니다. 능력 중심 사회를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